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편한 세상에서 따뜻한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25년을 생선 장사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63살 김순자 씨에게 드디어 행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외동딸이 중견 건설회사 후계자와 결혼하게 된 거죠. 순자 씨는 새벽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다듬으며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350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순자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민서를 시집 보내는구나. 평생의 한이 풀리는 듯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객석 귀빈 자리에 앉은 한 남자의 옆 얼굴이 순자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콧날, 저 이마선, 저 눈매. 2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순자 씨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왜 살아서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그 집안의 가장이 바로 25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몬 원수였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63살 김순자 씨의 눈이 하객석 한쪽에서 멈췄습니다.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60대 남자가 귀빈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체구,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순자 씨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옆 얼굴은 2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봐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건 분명히. 순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온 순간 순자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50명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순자 씨의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신부 민서 씨가 하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순간 귀빈석의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쓰러진 순자 씨를 향해 한 발짝 내딛던 그가 문득 멈춰 섰어요. 맞은편에서 한성건설 한만석 회장이 굳은 얼굴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25년 전 죽었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순자 씨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이래 2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좀 더 일찍 눈이 떠졌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판에는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다를 대로 달아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서 시집 가는 날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그 긴 세월 동안 순자 씨는 이 시계를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계를 한복 안주머니에 품고 딸의 결혼식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아침 8시 인천 소래포구 재래시장 입구에 전세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의 동료 상인 7명이 저마다 한껏 차려입고 버스에 오르고 있었죠. 반찬 가게를 하는 오복순 씨가 연보라색 한복 치마를 축혀 올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상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순자 씨가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벽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70대 터줏대감 이말순 사장이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죠. 시장에서 가장 힘들던 시절 순자 씨에게 좌판 하나 내어준 은인이 바로 이 사장이었거든요. 순자 씨도 함께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남편이 없다는 게 새삼 사무쳤어요. 버스가 송도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입구에는 꽃장식이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맞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왔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자들. 누가 봐도 재력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순자 씨 일행을 힐끗 쳐다보더니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복순 씨가 순자 씨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복순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분 나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식장 입구 쪽에서는 한성건설 비서실장 서동식 씨가 하객 명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서동식 씨는 한만석 회장 곁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측근이었죠. 그가 명단을 훑어 내려가다가 어느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박성진 동남아시아 태성물류 회장. 서동식 씨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박성진? 설마 그 사람이? 그는 급히 명단을 접어들고 한만석 회장이 있는 귀빈 대기실로 향했어요. 대기실 문을 열자 한만석 회장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죠. 서동식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자 한만석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한만석 회장은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 사람은 25년 전에 죽었으니 동명이인일 거라고 일축했어요. 서동식 씨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민서 씨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32살 민서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딸의 드레스 뒷자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서 씨가 거울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남편의 손목시계를 만지며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민서 예쁘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낮 12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35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운 대연회장은 장미와 안개꽃으로 가득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신랑 정우 씨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한성건설 부사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당당한 모습이었죠. 이어서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부 민서 씨가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350명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어요. 순자 씨는 맨 앞줄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간 피땀 흘려 키운 딸이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복순 씨가 옆에서 순자 씨 손을 꼭 잡아줬죠. 순자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결혼 서약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늦은 하객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는 그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어요. 호텔 직원이 그들을 귀빈석으로 안내했죠.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이 한 남자에게 고정됐어요. 감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 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눈, 저 코, 저 입술. 25년간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입에서 새어나온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죠. 비명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 씨가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며 달려왔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귀빈석의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쓰러진 순자 씨를 향해 한 발짝 내딛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맞은편에서 한만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그의 표정이 공포로 물들고 있었죠. 25년 전 죽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순자 씨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의무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복순 씨가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자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벌떡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복순 씨가 어깨를 눌러 말렸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아까 본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25년 전 한강에 몸을 던졌다던 남편이 딸의 결혼식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순자 씨와 태호 씨가 신혼시절부터 살던 집이었죠. 그날 밤 태호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죠. 태호 씨는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50억 원. 동업자 한만석이 태호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태호 씨에게 돌아갔죠. 태호 씨와 한만석은 원래 대학 동기였습니다. 둘 다 건축공학과를 나와 함께 건설회사를 차렸죠. 태호 씨는 기술을, 한만석은 자금과 인맥을 담당했어요. 처음 3년은 순탄했습니다.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고 드디어 인천 송도 재개발 사업 입찰에 성공했죠. 그때부터 한만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 몰래 지분 계약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태호 씨가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법적으로 싸워보려 했지만 한만석이 고용한 변호사들에게 번번이 막혔죠. 결국 태호 씨를 습격한 건 한만석이 보낸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습격당한 다음 날 태호 씨는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 2명이 건물 앞을 서성이는 게 보였거든요. 채권자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하지 죽이려 들지는 않거든요. 태호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만석이 보낸 청부업자들이라는 걸요. 증거를 가진 자신을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태호 씨만이 아니라 아내와 7살짜리 딸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가족이 산다는 걸요. 한강 마포대교 위에서 그는 구두와 외투를 벗어 난간에 걸쳐두었어요. 지갑도 함께 남겨두었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투신 자살로 처리했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한만석이 매수한 경찰 간부가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켰거든요. 실종 후 1년이 지나자 법적으로 사망 인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빈관을 묻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의 유품이라고는 습격당한 날 밤 집에 두고 간 낡은 손목시계 하나뿐이었죠. 순자 씨에게 남겨진 건 50억 원의 빚과 7살짜리 딸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협박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집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든 딸을 업고 새벽녘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남편의 손목시계만 챙긴 채였어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천 소래포구였어요. 고향 선배 오복순 씨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떠올린 거였죠. 복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자 씨 모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좁은 좌판에서 순자 씨의 25년이 시작됐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의무실 침대에서 완전히 몸을 일으켰어요. 복순 씨가 팔을 붙잡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의무실을 나와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된 상태였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연회장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호텔 루프탑 테라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순자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 멀리 송도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 풍경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의 남자와 한만석 회장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감색 정장의 남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순자 씨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저 콧날, 저 턱선, 저 어깨는 분명했습니다.
25년 동안 꿈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죠. 태호 씨 앞에 멈춰 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손바닥이 태호 씨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테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 씨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먹으로 태호 씨의 가슴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태호 씨는 맞으면서도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25년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테라스 문이 열리며 민서 씨와 정우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부 화장이 눈물에 번져 있었고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어요. 민서 씨가 어머니에게 달려왔죠. 순자 씨는 딸을 바라보다가 태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민서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순자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민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예비 장인어른이 살아계셨다니. 민서 씨는 태호 씨를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였어요. 기억도 거의 없는 아버지.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민서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민서 씨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한만석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태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만석을 바라봤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테라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한만석 회장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에 담긴 것은 25년치 원한이었거든요. 태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내 딸 결혼식이니까 참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태호 씨가 돌아섰습니다. 순자 씨와 민서 씨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멈췄어요. 순자 씨의 눈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태호 씨가 테라스를 빠져나갔고 그의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복순 씨가 달려와 순자 씨를 부축했죠. 민서 씨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민서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한만석 회장은 이를 악문 채 주먹을 떨고 있었죠.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결혼식은 보름 후로 연기됐습니다. 양가 대표들이 긴급하게 모여내린 결정이었죠. 하객들에게는 신부 측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안내됐어요. 350명의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호텔을 빠져나갔고 화려하게 준비됐던 결혼식장은 텅 빈 채 남겨졌습니다. 장미와 안개꽃 장식만이 쓸쓸하게 시들어가고 있었죠. 순자 씨는 호텔 로비 한쪽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건넨 물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한 채였어요. 창밖으로 송도 바다가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아까 테라스에서 본 태호 씨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눈빛,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 표정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자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함께였죠. 복순 씨가 벌떡 일어나 태호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호 씨는 대답 대신 순자 씨만 바라봤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아, 나 혼자 얘기할게. 복순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물러났어요. 25년간 곁에서 지켜본 친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호텔 정원 쪽 한적한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바라보지는 못했죠. 25년이라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 바다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 습격당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청부업자들이 자신만 노린 게 아니라 순자 씨와 민서까지 해치려 했다는 것. 자신이 살아있는 한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강에 옷과 구두를 남겨두고 사라진 건 순자 씨와 민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 태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25년치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죽은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다는 것. 호치민 외곽의 작은 항구에서 짐꾼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 3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는 것. 그 돈으로 중고 트럭 한 대를 사서 운송일을 시작했다는 것. 트럭 한 대가 5대가 되고 5대가 20대가 됐다는 것. 10년이 지나자 작은 물류회사가 됐고 20년이 지나자 동남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둔 중견기업이 됐다는 것. 25년 동안 태호 씨는 오직 두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족과 복수. 언젠가 돌아가서 한만석에게 빚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힘이 생긴 거였죠.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버텨온 날들이 떠올랐죠. 태호 씨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어요. 민서 씨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입학식 사진. 전부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태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거야. 이것만 보면서 버텼어. 매년 민서 생일에 보낸 선물도 나야.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매년 발신인 없이 도착하던 그 선물들. 처음엔 토끼 인형, 나중엔 책, 그 다음엔 시계. 그게 다 태호 씨였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태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한만석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원수 집안 사람과 결혼하게 둘 수 없었어.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호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놈에게 복수할 힘이 생겼으니까. 복수. 25년을 기다린 복수. 태호 씨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순자 씨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정원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비서 서동식 씨가 따라오고 있었죠. 태호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태호 씨 앞에 멈춰 섰어요. 두 남자가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원 한쪽 정자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동식 씨만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한만석 회장이 태호 씨를 노려봤습니다. 25년 전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더 크게 성공해서요.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거였죠. 외모가 많이 변했고 이름도 바꿨지만 그 눈빛만큼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태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네가 서류 위조한 것,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 청부업자 보낸 것. 전부 다. 한만석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태호 씨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2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증거 모으고 힘 키우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렸어. 한만석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허풍치지 마. 25년 전 일을 뭘로 증명하겠다고. 태호 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허풍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거야. 한만석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태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만석 회장 옆으로 서동식 씨가 다가왔어요. 한만석 회장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 일, 증거 다 없앴다고 했지? 서동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악몽으로 꾸고 있었거든요. 한만석 회장의 지시로 청부업자를 불렀던 것, 태호 씨를 제거하려 했던 것. 그 모든 게 들통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였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래포구 시장 근처 작은 빌라,
25년간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서랍에서 남편이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낡고 금이 간 시계. 이 시계의 주인이 살아있었어요. 멀리서 자신과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해야 하는 건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소래포구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난 순자 씨는 생선을 다듬고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쉬면 생각만 더 나니까요. 그때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만석 회장이었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한만석 회장이 순자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순 씨가 벌떡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어요. 한만석 회장은 복순 씨를 힐끗 보더니 순자 씨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시장에서 억척같이 버텨온 여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부드러운 척 말을 꺼냈어요. 어제 갑자기 나타난 박태호라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25년 전에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한만석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회장님, 제가 바보로 보여요? 한만석 회장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만석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민서 씨 결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협박. 그 말을 남기고 한만석 회장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차를 바라보며 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복순 씨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죠.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25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 씨였어요. 엄마, 한 회장님한테서 전화 왔어. 아버지 얘기하더라.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만석 회장이 민서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였죠. 순자 씨는 급히 태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만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태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처리할게. 민서한테 접근 못하게.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25년 전에도 이렇게 어두운 밤이었죠.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어린 시절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은 딱 3장뿐이었어요. 돌잔치 때, 3살 때 놀이공원, 5살 때 생일. 민서 씨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과 겹쳐보려 애썼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어머니 순자 씨였어요. 문을 열자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이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의 눈 밑에도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두 모녀 모두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한만석이 함께 회사를 세웠던 일, 송도 재개발 사업 후 한만석이 배신한 일, 서류 위조와 자금 횡령으로 남편이 채무자가 된 일. 어느 날 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온 남편의 모습. 그리고 며칠 뒤 한강에서 사라진 남편. 민서 씨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서 씨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만석 회장. 정우 오빠의 아버지. 3년 동안 예비 시아버지로 알고 지냈던 사람.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도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민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한성건설 회장 자택에서는 최윤희 씨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은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한 뒤였죠. 30년 넘게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았지만 남편의 서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최윤희 씨는 결혼식 날 남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박성진이라 불린 남자를 봤을 때 남편 얼굴에 스쳤던 공포.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최윤희 씨는 서재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책장 한쪽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책 몇 권을 빼냈자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윤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남편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전부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숫자를 눌렀어요. 1999129. 30년 전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이 말했던 숫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날짜. 한성건설을 단독 명의로 만든 날이었죠.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장부,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최윤희 씨가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죠. 그중 하나에서 눈이 멈췄어요. 박태호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 그 이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자금 흐름을 기록한 장부가 나왔습니다. 박태호 제거 비용이라고 적힌 항목이 있었어요. 금액은 2억 원. 최윤희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자 낡은 메모지가 나왔어요. 박태호 건 종결. 시신 미발견으로 자살 처리. 최윤희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명절마다 함께 차례를 지냈던 남편. 그 남편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최윤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손에 든 서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윤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지금 집으로 와. 중요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회의를 미루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가 서류 봉투를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정우 씨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호라는 이름, 제거 비용 2억 원, 자살 처리. 정우 씨의 얼굴도 어머니처럼 창백해졌어요. 결혼식장에서 본 그 남자.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남자. 박성진이라 불렸던 그 남자가 바로 박태호였던 겁니다. 민서의 아버지.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사람. 정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최윤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 씨가 말을 이었어요. 회사 감사 중에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 25년 전 기록인데 뭔가 이상해서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가 박태호라는 사람을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았다는 것.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 최윤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서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 결혼할 순 없어요. 민서한테 솔직해져야 해요. 최윤희 씨는 아들의 결심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서 씨와 정우 씨는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년 전 첫 만남의 장소였죠.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 앉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랐어요. 정우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서 씨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박태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름이었죠.
제거 비용, 자살 처리. 민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 좀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우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민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우 씨는 홀로 남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범죄를 증명하는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민서 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3년간 쌓아온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정우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서 씨가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만석 회장이었어요. 민서 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민서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현관문에 닿았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한만석 회장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차가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한만석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의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전 정우 씨에게 받은 서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박태호 제거 비용 2억 원.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라는 그 사람, 박태호 말인데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25년 전에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정우 씨에게 받은 서류.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민서 씨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민서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정우는 좋은 애라고, 그 애는 아무 잘못 없다고. 네가 정우를 버리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협박처럼 들렸어요. 한만석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민서 씨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순자 씨는 시장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옆에서 거들고 있었죠. 그때 가게 앞으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멈췄어요. 두 사람은 시장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는 미래가 창창했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태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한만석이 민서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민서 씨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죠. 교문 앞에서 순자 씨와 민서 씨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 씨가 다른 사진들도 꺼냈어요.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전부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민서는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서 32살 어른으로. 그 모든 순간을 태호 씨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년 민서 생일에 선물 보낸 것도 나야. 순자 씨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매년 발신인 없이 도착하던 그 선물들. 처음엔 토끼 인형, 나중엔 책, 그 다음엔 시계. 민서가 그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했죠. 그게 다 태호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토끼 인형 민서가 아직 갖고 있어. 태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리지 못했대.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었다고. 태호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 씨가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태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골목 끝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어요. 시장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만석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지금 소래포구 시장으로 와. 빨리. 전화를 끊고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복순 씨가 앞장서서 골목길을 안내했어요. 시장 사람들만 아는 뒷길이었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마침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어요. 강준혁 씨가 운전하고 있었죠. 3사람이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태호 씨가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양복 남자들이 골목 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만 차는 이미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민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둔 거였죠. 순자 씨가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4사람이 넓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복순 씨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죠. 창밖으로 송도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호 씨가 민서 씨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순자 씨에게 보여줬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민서 씨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민서 씨가 사진들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전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몰랐습니다. 이 순간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민서 씨가 태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매년 생일에 온 선물도.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토끼 인형이었지. 민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인형 아직 있어요. 방 한구석에.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민서 씨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딸의 손을 감쌌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태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태호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동식. 한만석의 비서였죠.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밀리에 만나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5년 전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태호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오늘 밤 10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수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송도 센트럴파크는 한산했어요. 인공 호수 주변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강준혁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동식 씨였습니다. 서동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전 일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다고. 그때 태호 씨를 습격한 사람들 자기가 불렀다고. 태호 씨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거의 죽일 뻔했던 그 청부업자들. 그들을 부른 게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어요. 태호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서동식 씨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한만석 회장이 25년간 저지른 범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씨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장부와 메모,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동식 씨가 말을 이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목숨 걸고 모은 거라고.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서동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25년 동안 악몽을 꿨다고. 한만석 회장이 또 사람 해치려는 거 보니까 못 참겠다고. 태호 씨가 돌아서며 물었어요.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느냐고. 서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태호 씨는 대답 없이 걸어갔어요. 강준혁 씨가 다가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믿을만하냐고. 태호 씨가 품 안의 봉투를 만졌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자료가 진짜면 한만석은 끝이라고. 호수 위로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태호 씨는 밤새 서동식에게 받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장부에는 한만석이 관공서에 뿌린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입찰 담합 업체들 이름과 금액이 기록돼 있었죠.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만석이 직접 박태호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태호 씨의 손이 떨렸어요. 2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목소리. 녹음 파일 속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순자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론에 터뜨릴 거라고 이 자료들 다. 순자 씨가 태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태호 씨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민서의 결혼 상대인 정우 씨도 한성건설 사람이었거든요. 복수를 하면 딸의 미래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가 정우 씨를 사랑한다고. 3년 동안 본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래요. 태호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다고 어제 민서한테 들었다고. 순자 씨가 태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민서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태호 씨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복수. 한만석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복수 대상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민서한테 선택하게 할 거라고. 정우와 결혼할 건지 아닌지.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태호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서가 결혼하겠다면 복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순자 씨는 대답 대신 태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잡은 손.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호 씨는 사흘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동식에게 받은 자료는 한만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장부에는 한만석이 관공서에 뿌린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메모에는 입찰 담합 업체들 이름과 금액이 기록돼 있었죠.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만석이 직접 박태호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2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목소리. 녹음 파일 속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언론에 공개하면 한만석은 끝이었습니다. 민서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우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랑 달라요. 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와 딸의 행복 사이에서 태호 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25년간 기다려온 복수. 한만석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복수 대상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민서 씨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죠. 민서 씨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결심했어요. 정우 오빠 만나볼래요. 순자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정우 씨는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2년 동안 모은 아버지의 비리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금고에서 나온 것 말고도 자신이 직접 수집한 것들이었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들어선 정우 씨가 접수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성건설 비리 관련해서 제보하러 왔습니다. 내부 관계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성건설이면 대기업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배임, 횡령, 뇌물공여, 입찰 담합. 증거가 산더미였어요. 조사실에서 나온 정우 씨는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서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한 일 언제부터 알았어? 정우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 민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어.
알면서도 외면했어. 아버지가 한 일이 밝혀지면 너랑 끝날 것 같았으니까.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오늘 검찰에 다녀왔어. 아버지 비리 자료 다 제출했어. 민서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우 씨가 아버지를 신고했다니. 친아버지를요? 정우 씨가 민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는 아버지랑 다르게 살고 싶어. 떳떳하게. 기다려줄 수 있어? 아버지 일 다 정리될 때까지. 민서 씨는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는 아니었어요. 민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정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같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성건설 한만석 회장 25년간 수천억 원대 비리 의혹. 입찰 담합, 뇌물수수, 탈세, 횡령. 내부 제보자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마자 한성건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우성이었고 한성건설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한만석 회장의 얼굴 사진이 뉴스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25년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사람. 그의 추락이 시작된 거였어요. 한만석 회장은 자택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아내가 가져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거실로 나오자 최윤희 씨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였죠. 최윤희 씨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 친정 갑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최윤희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한만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수사관들이 한성건설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재무팀, 법무팀을 샅샅이 뒤졌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가고 서류함을 통째로 실어갔어요. 한만석 회장은 회장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자 검찰은 한만석 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내일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한만석 회장의 손에서 소환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만석 회장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술병을 기울이며 텔레비전을 바라봤죠. 화면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우 씨였습니다. 한만석 회장이 아들을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 놈이 신고한 거지?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만석 회장이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정우 씨는 아버지의 분노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다르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쌓아올린 것들 전부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걸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한만석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 씨가 몸을 돌렸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게 아버지한테 남은 유일한 길이에요. 문이 닫히고 한만석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태호 씨는 호텔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한만석 회장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며칠 전만 해도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사람.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순자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재판이 남았어. 근데 저 정도 증거면 실형은 확실해. 순자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 끝났다는데 왜 시원하지 않지? 태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래. 25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막상 되니까 허전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검찰은 한만석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 교사였어요. 서동식 씨의 증언과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죠. 정우 씨가 제출한 내부 자료도 한몫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한만석 회장은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포승줄에 묶인 채 구치소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25년간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몰락이었죠.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만석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횟집이 하나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바다양 횟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호 씨와 순자 씨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순자 씨가 25년간 다져온 생선보는 눈과 태호 씨의 사업 수완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어요.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단골이 됐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죠. 복순 씨는 순자 씨에게서 물려받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틈틈이 횟집을 도왔어요. 두 친구는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25년간 혼자 버텨온 순자 씨 곁에 이제는 남편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이면 나란히 집으로 돌아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만석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배임, 횡령, 뇌물공여, 살인 교사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됐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동식 씨는 자수와 증언의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25년간의 짐을 내려놓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한성건설은 다른 기업에 인수됐고 한만석이 쌓아올린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인천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민서 씨와 정우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1년 전 엉망이 됐던 그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거였죠. 하객은 30명 남짓이었어요. 태호 씨와 순자 씨, 최윤희 씨, 복순 씨, 시장 상인 몇 명, 그리고 두 사람의 친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민서 씨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태호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야말로 고맙다. 기다려줘서. 버질로드 끝에서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딸의 손을 정우 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정우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맨 앞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태호 씨가 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낡은 종이에 빼곡히 적힌 손편지였습니다. 25년 전에 썼던 거였죠. 민서 결혼식 날 주려고 간직해왔던 편지였어요. 민서 씨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내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사랑해, 우리 딸. 25년 전에는 전해주지 못했던 마음. 이제야 직접 전할 수 있었어요. 민서 씨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태호 씨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태호 씨와 순자 씨는 바닷가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죠. 순자 씨가 태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우리만 남았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25년 전 이 자리에서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기 힘든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건 그 모든 고통을 딛고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입니다.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25년이라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